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에 이어 과거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부적절한 조직 운영 등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에서 2012년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와 관련해서 외국인 심판진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그 감사 보고서가 지금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성접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가 7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심판이라든지 감독관 10명을 대상으로 성접대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협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요청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상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2011년 3월 25일 온두라스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 3월 14일에 카타르 올림픽 예선까지 사실 이 심판 업무를 이런 대표팀 경기를 맡는 사람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그러한 수준도 굉장히 강하게 높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접대를 했고 이것을 또 제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 많은 축구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접대 비용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 많게는 한 100만 원까지도 그것도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된 경기가 총 7차례 경기가 좀 특정이 된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축구협회 전직 간부 측에서 나름의 지금 항변을 했는데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요구를 했고 또 이런 행위들이 좀 관행처럼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납득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뭐 변명인지 사실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납득하기 매우 힘든 그런 항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외국인 심판들이 먼저 우리 협회에다가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도대체 어떤 소문이 났길래 우리나라 축구협회에다가 성접대를 요구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뭐 그렇게 심판이 기분을 잘 맞춰주려 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접대를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사실 뭐 심판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이런 성접대를 통해서 관리한다라는 해명 역시 이상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접대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해명들 사실 뭐 계속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번 내용들을 보면서 과거에 이해가 좀 되지 않았던 축구협회의 그런 행적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승부 조작과 관련해서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또 사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뭐 축구협회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심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접대하는 게 실제 관행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관련자들에게도 뭐 상당히 이해를 해주고 사면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혁신이와 관련해서 박지성 선수와 같은 사람이 뭘 알겠느냐라고 했던 축협의 그런 관계자의 말 역시도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축협 내부에서만 알고 있었고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모를 만한 내용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축협의 문제들, 행적들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그 7경기 저희가 쭉 보여드렸지만 친선 경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픽 대표팀 그 경기도 있고 월드컵 예선전도 있고 올림픽 예선전도 있습니다. 혹시 경기 결과에도 이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축구 같은 경기야 심판들의 그런 재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실제 이런 접대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걸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요즘에야 VAR 제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제도 자체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사실관계를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경기들 대상국들을 보면 뭐 중국, 세르비아, 오만, 폴란드, 쿠웨이트, 카타르 사실 뭐 당시에도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전력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팀들은 아니었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나라 팀 전력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영향이 뭐 심판들의 영향력이 행사됐다. 뭐 했을지라도 사실 확인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국제대회까지 다 조사를 해야 한다. 심지어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한일 월드컵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축구 팬들 입장에서 2002 한일 월드컵은 정말 소중한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로 좀 그 기억이 좀 얼룩질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마음도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런 주장 자체가 현실성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자체는 2012년, 뭐 11년 이때였고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시차가 상당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로 뭐 문제를 확산시킬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질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편으로는 이게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공소시효 등이 지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라든가 혹은 뭐 관계기관에서의 그런 감사나 조사들도 충분히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탓에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주장 자체는 뭐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에 국민들의 그런 기적과 같은 기억들이 상당히 좀 폄훼되고 훼손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참담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로 송치됐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형 인정하세요? 형 인정하세요?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형 인정하세요? 형 인정하십니까? 자,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최영중 전 시의원 어제도 역시 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변호사님 최영중 전 시의원이 받는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부터 약 1년 동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중학생 A 양을 상대로 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던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은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네. 이제 교복 차림에 나체의 모습이 찍혀 있는 그런 피해 미성년자가 추가로 확인이 돼서 피해자도 숫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법률 규정만 해도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성착취물 제작 배포,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소지 이렇게 지금 다수의 상당히 좀 나쁜 죄질의 그런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피해자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명으로 늘었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어쨌든 일단 최 전 의원이 성관계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어쨌든 죄책을 좀 낮추기 위한 그러한 진술로 보여집니다. 물론 본인이 성인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들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미성년자 특히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만 16세 미만의 이러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다만 본인이 성인인 줄 알고 그랬다가 몰랐지만 미성년자다라는 상황과 내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접근을 해서 성관계를 가진 그러한 상황은 재질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양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신빙성이 높게 쳐줄 수는 없는 것이 이 학교에서 착용하는 생활복을 입고 이 학생과 만나기도 했고 학교 근처에서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좀 데려와라라는 취지, 아는 사람 좀
아는 친구 좀 데려와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미성년자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객관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이 법원에서도 결국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이제 양형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깨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수 없는 정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검찰이 향후에 있을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나 자료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나온 부분과 같은 경우더라도 교복을 착용하고 만났다. 예. 생활복을 학교에서 입는 이런 생활복이나 교복의 경우에는 학교 로고라든지 마크가 되어 있고 미성년자임을 뻔히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옷을 착용을 하고 만났다라는 것은 사실 사진이라든지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방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두 사람 간의 이제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교라는 언급이 나온다라든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음주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정황이 충분히 판단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자료,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 등 외래 야생 생물 수백 마리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랬던 건가요? 2023년 말경부터 해서 약 1년 동안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왔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200마리 정도를 밀수입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해외에서 이런 멸종 위기종 등을 포함해서 200여 마리를 일단 국내로 밀수를 해오고 네. 이걸 이제 아파트라든가 혹은 빌라, 고시원과 같은 그런 주택가에서 키우고 있다가 또 유통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데 유통하는 방식도 뭐 고속버스, 택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전국으로 유통을 했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면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비행기나 배를 태워서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걸린 겁니까? 굉장히 수법이 좀 잔혹했던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다 이제 어떤 것을 넣어서 틀어막고 예. 꽁꽁 도명해놓는 식으로 해서 이러한 철제 과자 박스라든지 거기에 넣어서 밀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부는 속옷에 이제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밀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적절한 먹이라든지 어떤 수분이 공급되기는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밀수한 동물 다수가 폐사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벌이는 이유는 일부 폐사하고 살아남는 동물만 이것을 유통하더라도 이러한 희귀라든지 아니면 야생 동물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있고 본인이 들인 돈에 비해서 몇 배, 많게는 몇 수십 배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은 동물만 팔아도 난 문제없어라는 식의 생각에서 계속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 20대 총책의 경우에는 구속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 수요에 대한 관리, 처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세관에서 잘 밝혀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중에는 맹독, 지금 저희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만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들여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 예컨대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또 큰 문제를 예.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도 있긴 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브라와 같은 그런 맹독류 뱀이라든가 혹은 대형악어 같은 경우에는 뭐 생소한 그런 희귀종으로서 혹시라도 유통 과정에서 혹은 키우던 과정에서 다른 일반적인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맹독을 가진 야생 동물을 키웠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키우는 곳도 뭐 주거지에서 주택가에서 키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육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탈출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위험도 있고 또 이걸 유통하는 과정 역시도 뭐 고속도로, 고속버스 그런 택배 같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후에 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악어도 뭐 250만 원에 판다. 지금 이런 판매 글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밀수업자들이 이런 동물들을 밀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국내에 수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들을 산 사람들, 그러니까 밀수업자들은 당연한 거고 산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법적으로 밀수된 그러한 야생동물 외래종, 그것도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식을 하고 구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처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관해서 국제거래를 할 수 있는 협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저촉되는 행위들을 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러한 고의를 가지고 여기에 동조를 해서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뭐 아이들 애완동물 같이 이렇게 파충류라든지 동물들 이제 구매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러한 경우는 밀수가 아닌 그냥 정상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동물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는 단순히 그렇게 인지를 하고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거래하는지, 예를 들어서 음지적인 그러한 뭐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서 만나서 거래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불법성의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달 경기 어주에서 뭐 샴 악어가 발견됐다라는 보도도 저희도 해드렸고, 양주 아파트에서 외래종 뱀이 출몰하기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런 그 위험한 야생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그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말씀하신 그 사례들이 혹시나 이번 일당들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가 네네. 아닌가, 뭐 자신들이 밀수입해온, 밀반입해온 이 동물들이 유출돼서 발견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샤마거 같은 경우에는 다 크면은 크기가 한 4m가 된다고 4m 합니다. 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이게 국제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생물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네네.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원인이 이 일당들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또 다른 그런 조직적인 범죄 행위의 결과물인지는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제 당초에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 혐의를 강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뭡니까? 지금 이 수사기관이 파악하기로는 피해자와의 지인 관계였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금품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피의자와의 어떤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금품을 노린 그 목적성을 특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0대 여성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국가수 부검을 통해서 흉기에 의해서 상처를 입어 사망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고, 이렇게 살인해서 강도 살인으로 이제 죄명이 변경되면 처벌의 수위는 급격하게 높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인도 당연히 중죄이고 무기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도 목적, 그러니까 금품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과 결부되면서 강도 살인으로 가게 되면 사형 무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살인죄 혐의를 받았던 것보다는 강도 살인이 이제 혐의가 바뀌게 되면서 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워졌다라고 볼 측면이 있겠습니다. 예. 강도 살인 혐의도 있지만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한 혐의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포 당시에도 마약으로 의심되는 건 물질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뭐 국가서에 보내기도 했었고, 또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뭐 대마 등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가수에서 정밀하게 검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마약 투여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결국에는 범행 당시에 마약이 취한 상태였다라는 점은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안 그래도 우리 요즘 뉴스에서 마약이 상당히 일상에 침투를 네. 했다. 예. 그래서 관련 범죄들 혹은 그런 의심이 드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네. 이 사건처럼 결국에는 마약이 문제가 되는 게 뭐 그 자체로도 일반 국민들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강력 범죄가 2차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강도를 위함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 과연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마약을 입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도 살인에 마약에 그리고 과거도 보니까 지금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 뭐 위치 추적 전자장치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수차례 이제 범죄를 벌인 전력을 가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재범의 위헌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의 경우에는 2014년 선고를 통해서 부착 명령이 내려왔는데 5년 동안 부착의 명령이 내려와서 이 범행 당시에는 전자장치라든지 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물론 이 사람이 어떠한 이러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뭐 누범의 기간에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차례의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더불어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라든지 음주운전 경력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에 있어서 결국에는 양형을 정할 때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이제 마약에 취했다라고 해서 아마도 뭐 심신상실이라든지 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이나 미약의 경우에는 단순히 좀 정신이 혼미했다, 어지러웠다, 뭐 몸이 정상이 아니었다 이런 취지는 안 되고요. 아예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상실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것이 임의적인 감경이 될 수도 있다는 차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사기로 1억 원을 빼앗으려던 전달책이 경찰의 조직적인 작전 덕분에 검거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감사해야 할 만한 그런 경찰의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영상을 보면은 경찰이 제보를 받고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이 피해자가 약속한 그 전달하기로 한 그 장소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실제 이제 전달책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걸 수거하려 할 때 체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현직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실 범죄자들은 결국엔 잡힐 거다. 뭐 수거책들 금방 잡힐 수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윗선들 시간이 걸려도 잡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잃어버린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써버리고 나면 그걸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설명하는 게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미안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처럼 경찰이 이제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피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차단을 해버린, 그래서 이 피해자가 1억 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자체를 막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개인적으로 또 경찰을 크게 칭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장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